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연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첫 소환 조사에서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추적의 잔길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배민혁 기자, 어제 조사가 밤 늦게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 11시 반쯤까지 조사가 이어졌으니 14시간이 넘게 고강도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나서면서는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는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사가 오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에도 김병기 의원을 재차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틀에 걸친 이번 소환 조사에서 김 의원에 관한 13가지 의혹 전부를 따져볼 방침인 만큼 오늘도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틀에 걸친 조사로 충분하지 않으며 추후 재소환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 역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을 조사한 뒤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은 13가지나 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김병기 의원은 우선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남을 숭실대에 편입시키기 위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 가족 관련 혐의도 많습니다. 또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내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달 3일 구속갈림길에선 강선우 의원이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공방 끝에 법 왜곡죄가 법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오늘은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법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검사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두고 여야는 24시간을 꽉 채워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법원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법원 내부의 상급자로부터 강요, 압박, 회유가 있을 경우 법 왜곡죄 저촉 가능성을 들어 뿌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법적 급박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가로막고 본회의장 밖에서도 입씨름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표적 또는 봐주기 수사를 막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의 반발을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여당을 나치 독재에 비유했습니다. 또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야의 평행선 속에 법 왜곡죄는 법 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위헌 소지를 줄인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 강경 법사위원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핵심인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사실상의 사심제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법 여권 의석수로 강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사법 3법은 토요일 저녁이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법 왜곡죄가 통과되면서 법원 안팎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듭된 우려에도 입법이 이뤄지자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직까지 고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법원장 회의에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고 지난해 12월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강행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접촉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을 맡았을 때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지만 사법제도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고 처음으로 사직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란하다며 법안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시행 이후 재판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 왜곡죄 법안을 두고선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의 판결이 다르면 결국 재판부 한 곳이 형사 책임을 지는 거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쟁이 있으면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와 재판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상고제도 개편 역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합니다.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릴 경우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까지 포함해 수십에서 수백 명의 판사를 추가 충원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법개혁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후속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천영식 후보 추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방미통일 상임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또 뒤통수를 쳤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합의에 따른 안건 처리 아니냐고 되물으면서 이런 식이라면 국회에서 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야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부결시킨다면 정당의 추천권은 형해화될 거라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100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4주째 둔화했는데 이 같은 가격 조정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 25억 원대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매물이 쌓일 정도는 아니지만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구 일대에선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호가가 한 2억 정도 떨어진 금액대로 물건이 나왔고 그리고 거래도 그 금액대로 한두 개씩 됐고요. 그 이후에 2월 초쯤부터는 매수자분들이 좀 관망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값은 이번 주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 서초구가 하락 전환한 건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입니다. 또 송파구는 47주 만에, 용산구는 101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격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 자치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통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거래 표본이 적게 되면 여러 가지 통계 착시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시장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자치구 아파트값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0.11% 오르며 상승폭은 4주 연속 줄었지만 상승세 자체는 55주째 이어졌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용인 수지구 아파트값이 0.61% 올라 11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은 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경기 아파트값은 0.1%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또 강력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잠길 거라는 일각의 전망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실거주용 1주택을 기본으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투자와 투기는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거라고 강도 높은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잇따라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안정적 운영과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고 적었는데요. 말한 것은 꼭 지킨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도 발을 맞췄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한 건데요. 국토교통부도 임대료 꼼수 인상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철옹선 같았던 강남 아파트마저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인데 유독 우리 증시만 고공행진 중이죠. 집을 판 다주택자들의 자금이 증시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자본 이득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기대가 되고 결국 한국의 실물 경제가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올라가 준다면 머니무브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은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증시는 활성화하는 정부의 정책이 현재까지는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이동할지 또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3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수요 확대 기대감 속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신고가 행렬을 이끌었는데요.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이한 지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천장을 뚫었습니다. 전날 6,100선 턱 밑에서 멈춘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거침없이 올라 3.67% 급등한 6,307.2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1조 9천억 원 순매수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끈 건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1만 9천 원, SK하이닉스는 109만 9천 원까지 오르며 7%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도 2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불을 지폈고 그 영향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등이 나란히 상승하며 국내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젠슨왕의 발언이나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가이던스 봤을 때 AI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AI 발전의 초입 정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주춤했던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른 1188.15를 기록하며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어진 달러 약세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3원 넘게 내린 1,420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로 지난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진 조사에서 성인 응답자 1,002명 가운데 67%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2월 둘째 주와 비교해 4%포인트 오른 건데 이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나온 지지율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떨어진 25%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전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20대 이하에서만 긍정평가가 48%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로도 모든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는데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 또한 56%에 달했습니다. 집값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이 못 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2%는 잘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오명을 썼던 주식시장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집권 2년차 가시적인 국정운영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민생입법 처리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장동혁 대표 취임 뒤 최저인 17%로 추락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선수를 가리지 않고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는데 이미 깊어진 갈등의 골은 메우기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대로 지방선거를 못 치른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던 중진 의원들이 지도부와 단체 면담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작심한 듯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절윤과 속죄를 언급하며 강하게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확실한 절연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속죄하는 세리머니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자. 1시간여 뒤 이번에는 재선 의원들이 모여 끝장 토론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조속히 의원총회를 열어 노선 문제를 단숨에 매듭 짓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분열된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끝장 토론 통해서 하나로 뜻을 모으자. 장동혁 대표는 중진 모임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겠다며 최고 중진회의 부활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를 에둘러 밝힌 셈이지만 녹록치 않은 당 안팎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전국 지표조사 NBS에서는 당 지지율이 장 대표 취임 후 최저인 17%까지 급락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과 28%로 동률을 이뤘고 PK에서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윤리위 제소 릴레이에 더해 친한계를 겨냥한 중징계와 법정 다툼까지 당 내용은 좀처럼 봉합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등장한 이래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숙청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TK 행정통합 문제도 표면적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북 북부 지역의 반대가 여전히 거셉니다. 당 한편에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내부 총질과 이간질에서 찾는 목소리가 어김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리탄만 하는 사이 국민의 지지는 신압으로 제1야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개파 세력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주당 내 의원 모임 공취모가 조직은 유지하되 독자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은 피하되 정체성은 유지하겠다는 거지만 개혁 법안을 둘러싼 강경파의 반발과 맞물려서 내홍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취모가 오찬 회동을 거쳐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모임을 유지하되 당 공식 기구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추진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며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곧바로 추진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를 찾아가 손을 맞잡는 등 즉각 행동에도 나섰습니다. 그 한병도 위원장님께서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면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습니다. 현 시점 가입자가 105명이라고 밝힌 공취모는 친명계 세력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탈퇴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공취모는 자발적 모임인 만큼 개별 의원의 탈퇴 의사를 존중합니다. 야당에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 입법 권력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게 우스꽝스럽다며 해산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헌법보다 대통령이 중하다면 지금 당장 배지를 떼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가라앉은 당권파, 비당권파 간의 내홍이 다시 발화할 거란 우려도 흘러나오는데 당장 입법전선에서부터 균열이 감지되는 모양새입니다. 본회의 상정 직전 원내 지도부의 결단으로 수정된 법 왜곡죄를 둘러싸고 당권파를 등에 업은 법사위의 강경파 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부안 당론으로 일단 정리되긴 했지만 중수청과 공소청을 둘러싼 긴장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정부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당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이 공소청 검사의 권한 논쟁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상태지만 조삼모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라리 일찌감치 공소청 논쟁을 털고 선거 변수를 최소화하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법 왜곡죄가 어제 표결 처리됐고요. 지금은 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재판소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원을 최종 법원으로 한다라는 그 규정을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로서 우리가 입법해서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심을 다룰 것이 아니더라. 이것은 개헌 사안이다라는 것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개헌을 하지 않고서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헌재로 넘어간다면 거기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게다가 이제 어제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말이 좋아서 법 왜곡죄지 보복 악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공소취소 모임까지 발족해놓고 법 왜곡죄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라든지 수사기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옥죄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이 이건 역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를 법 왜곡죄로 재단할지가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네. 법 왜곡죄가 통과됨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을 향한 수사와 재판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진 피고인들 혹은 범죄자들이 이 불만을 토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법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영철 같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고소와 고발을 난무하다 보면은 이 법 왜곡죄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아쉽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 왜곡에 관한 가장 큰 사례를 최근에 봤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항소 포기가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이 이 법 왜곡죄를 통해서 정말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것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감행한 그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발 조치를 한다면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위헌 논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재판 소원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한 3번을 받았어요. 근데 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냐? 첫 번째, 증거 법칙이 위반되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무죄라는 혹은 상대방이 유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재판부가 이거를 적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미 지금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 법원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뭐 박정희 유신 시절에 긴급조치 1, 2, 3호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민주화가 되면서 유신 체제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다, 잘못됐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억울하게 감옥을 가셨던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이제 소송을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헌재 그 위헌 결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게 감옥을 가신 분들은 어디 가서 그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고,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네. 판사나 검사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법리를 일부러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결점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판사나 검사도 처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해당 판사나 검사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또 누가 들여다보냐? 결국엔 수사관과 또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과거에 사실 이미 기존에 있는 형법으로 뇌물죄라든지 알선수재라든지 이러한 법리로 이미 막을 수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영란법을 더 추가적으로 제정을 한 거는 뭐냐면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판사나 검사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것이 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통과된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표결에 불참을 했더라고요. 이게 법안 상정 전에 좀 급작스럽게 수정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제가 이제 뭐 당 부대변인으로서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제가 아는 당의 시스템은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갑자기 지도부가 법사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바로 수정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는 이 법사위의 추미애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하고 상의를 안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저는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지도부에서 설득을 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제가 듣기로도 법사위 내에서도 이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도부가 이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의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야당의 반발도 있고 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강행하는 모습보다는 어떤 절충안을 그래도 받아들여서 한 걸음씩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저는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곽상원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를 했고요. 혁신당에서도 기권이라든지 반대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를 짚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범여권에 특히 민주당에 친하다고 알려진 민주당과 가깝다고 알려진 시민단체들에서도 네. 이 법 왜곡죄 통과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법 통과 직전에 해당 법률을 수정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졸속으로 강행 처리를 했는지 민주당 스스로가 좀 방증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법 왜곡죄가 통과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도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의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입니까? 의도라는 것은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다면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그 처벌 수위도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법 왜곡죄를 통해서 수사받는 그 재판장이라든지 검사들이 수사를 받고 나서 판결을 받아도 또 그 판결 내용을 토대로 또 다른 법 왜곡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그 도돌이표 그리고 무한 굴레처럼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한 법 왜곡죄가 통과된다면 이 사법 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사라든지 수사기관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소해갖고 유죄 판단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이 법 왜곡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그러한 염려가 있다면 어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도
정말 자신들이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양심을 갖다가 민주당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면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왜곡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좀 듣기 싫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주가 조작으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기소되기 전에는 검찰에서 그냥 무혐의로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무혐의 처리를 할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주가 조작을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증권회사 직원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한다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런데 몰랐다라고 무혐의 처리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될 텐데. 그리고 뭐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아니 수십 년간을 계속 일자로 계산하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요. 그럼 그 시간으로 그때부터 됐습니까? 다시 일자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라는 게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꼭 법 왜곡죄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직권남용 같은 경우도 그런 추상적인 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여러 가지 법리를 적용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어쨌든 내일 저녁이면은 민주당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법 3법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제 뭐 야당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법 왜곡죄라든가 재판 소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얘기를 했지만 이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의 대법원은요 연간 3만 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이것을 대법관 한 명으로 환산을 하면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한 2,000건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일본을 비교하면요 대법관 한 명당 300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 한 명당 10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법관들의 이 처리해야 될 재판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불속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 들어온 연간 3만 건 중에 70%가 심리 불속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늘려줘야죠.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이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국민의 그 기본권을 더 지켜주는 차원에서도 대법관의 증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박 의견도 짧게 들어볼까요? 대법관 증언에 관한 것은 사법부의 오랜 수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법관을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법관 증언과 더불어서 필수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이 있죠. 하급식 판사들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법관을 증언한다라고 주장하시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에서 현행 나와 있는 대법관들의 임명을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말 이 사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 사법 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에도 실질적인 대법관 추천권과 임명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법률로서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보나마나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대법관들을 임명하려고 할 거예요. 20분이 넘게 새롭게 이번에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국민들의 의구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에도 충분한 대법관 추천권과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시는 것이 거기 그 의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 계약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후 대비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대법관이 임기가 종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대법관 한 명을 48세에 임명을 하고 52세에 임명을 했어요. 이 두 대법관이 누구냐면 이번에 트럼프 그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 한 번 되면 최소 20년 정도를 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의 대법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년이 70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법관들이 평균 재임 기간을 보니까 6년에서 7년이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마치 이재명 대통령만 대법관을 계속해서 임명하고 이 전임 대통령들은 임명을 안 했느냐? 다 그런 논리로 따져봤을 때 임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법관을 임명을 할 때 우리 야당에서 지적을 하는 것처럼 사실 좀 합의라든가 숙의라든가 같이 공동적인 어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합리적인 분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데는 저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들은 지금 이런 국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계엄 직후보다도 낮은 거고요. 장동혁 대표 선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추이 자체가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 엄태영 의원 같은 분은 이제 땅으로 떨어지다 못해서 지하까지 뚫고 가겠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17%가 나온 이유는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문제 그것이 가장 크게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고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러한 장동혁 대표 혹은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 중진 의원들께서도 모이셔가지고 장동혁 대표께 여러 고언을 드렸습니다. 그 고언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네. 이대로 간다면 지방선거 패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보수 진영이 정말 괴멸에 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반지성주의를 추종하는 분들을 우리 제도권 정치 안에서 퇴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께서도 돌파구를 찾겠다고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돌파구의 길은 좀 명확하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봐도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부터 민주당과 지지율이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네. 이유는 뭐 국민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하나는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의 실력은 세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민생 경제인데 코스피가 6천을 넘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어땠습니까? 뭐 떨어질 거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한 2,800 정도 아주 낮은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과의 관세, 외교 안보 같은 경우도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도 국가의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너무 과도하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야당과 협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야당이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평가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가장 심각한 점은 뭐냐면 이러한 성적표를 받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는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17%면 그때 2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쁘지 않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신승리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뭐 돌파구를 마련을 하겠다, 고심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협위원장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송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륜과 관련해서는 장 대표와는 좀 다른 의견을 내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노선 변화에 좀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돌파구를 찾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전환을 하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방향도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를 압박해가지고 우리 당의 총의는 그렇지가 않다. 우리 당의 그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정말 새로운 뜻을 모아보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서 원내외 당협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도 포함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당협위원장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연석회의식으로 해가지고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노선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장동혁 대표께 건의를 드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해갖고 지난 입장 표명보다도 더 나아간 진전된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의지겠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70% 가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행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파이는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20% 안팎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20% 안팎 중에서 70%라고 한다면 14%, 많게 쳐줘도 한 16% 될 거예요. 그럼 그 16%, 전체 국민의 16%를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선거에서 이겨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국민을 좀 겨냥해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강 대변인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을 이기는 지지율은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일정을 돌고 있는데 오늘은 서문시장을 간다고 합니다. 지난번 장 대표의 방문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을 갔을 당시에도 뭐 대구에서 외면이 있었다 네. 그런 분석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을 가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문시장을 단순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문시장에서 어떠한 아젠다를 보일지 어떻게 해서 보수를 재건할지 그리고 그 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투신을 해가지고 헌신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2월 28일이 내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었던 대구 민주운동이 2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아젠다를 발표하시고 하다 보면은 보수와 우파의 재건을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하실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어떤 일정한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까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출마를 하고 싶을 텐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판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운이 좀 따라준다고 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정치 지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쨌든 양당의 그러니까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가 격전지에서 정해질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조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를 몰다가 서울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약물 운전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그제 저녁 8시 40분쯤 이 여성이 몰던 포르쉐 SUV가 반포대교에서 떨어지며 아래 강변북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A씨는 약물 운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의 관세 환급을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올리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 적용 시기와 대상도 확정되지 않아서 불확실성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다음 관세 전쟁, 돈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징수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마련에 나섰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징수액 대부분을 환급하지 않는 두 가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서명한 글로벌 관세로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합법적으로 대체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환급 금액 일부를 포기하는 기업에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보장하겠다는 당근책입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판결에서 환급 여부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한 환급이 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What happens to all the money that we took in? It wasn't discussed. Wouldn't you think they would have put one sentence in there saying that keep the money or don't keep the money, right? We'll end up being in court for the next 5 years. 관세 수입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와 세수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환급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올리겠다는 글로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패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관세는 24일 발효됐지만 다시 15%로 올리겠다고 밝힌 세율의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His reckless trade policies have forced American families to pay more than $1,700 each
in tariff costs. Everyday Americans are paying the price.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정연설에서도 자신의 관세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더 강력한 해결책을 쓸 거라고 장담했지만 새로 내놓은 글로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은 아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김정은과 3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를 안정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에도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까지 지칭하며 김정은과의 대화를 희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순방 때도 내내 만남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We never were able to talk because I was so busy. And really, this is why we came. I think it would have been maybe disrespectful to the importance of this meeting if we did that. 하지만 이번엔 북한이 먼저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다음 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과의 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문제를 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양측의 간접 회담을 중지한 오만 외무장관은 현재 시간 26일 저녁 회담이 종료된 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양측 대표단이 각자 내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의 모 회사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육성 사과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사과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공식 행사에서 김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회장은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며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정치연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을 오늘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의혹 제기 이후 첫 소환이었던 어제는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장시간 조사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경찰이 오늘도 김병기 의원을 소환하죠?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조사를 통해 김 의원에 관한 13가지 의혹 전부를 따져볼 방침인 만큼 오늘도 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틀에 걸친 조사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추후 재소환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 역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는 상당히 장시간 조사가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어제 오전 9시쯤 출석해 14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사에서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등을 위주로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사 과정에 반영하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는데 김 의원은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김병기 의원은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남을 송실대에 편입시키기 위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비섬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 가족 관련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달 3일 고속달림길에선 강선 의원이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 게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신문을 마친 오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불필요성 어떤 점 소명하셨어요?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오 씨는 성능시험을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법적으로 왜곡이 아닌 만큼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무인기도 북한에 넘어간 뒤 촬영이 시작되도록 해 우리 군 시설 등을 유출시킨 적도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무인기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배우설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가량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7명으로 군경이 신병을 확보한 건 오 씨가 처음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대위와 정보사장교 등 현역 군인 3명, 금전 거래를 한 국가정보원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씨의 신병을 확보한 군경은 이들이 오 씨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의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윤태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듯한 사진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기는 누리꾼들의 신고로 엄마와 분리된 상태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아이 엄마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아기 얼굴에 상처가 났다며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A씨는 유명 가수가 아기 얼굴을 긁었다는 취지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8일 또 다른 사진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작은 그릇에 떡국으로 보이는 음식과 아기용 숟가락이 함께 담긴 모습입니다. 정황상 생후 3개월 된 아이에게 떡국을 먹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3개월 영아는 모유나 분유 외의 음식 섭취를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같은 날 A씨는 아기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사진을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 상태를 걱정하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아이 입술은 지나치게 말라 보이고 영아에게 분유의 음식 섭취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아기의 건강을 우려한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아이 주변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아기는 엄마와 분리된 상태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서를 다시 SNS에 올리면서 문서의 진위를 의심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또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된다며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을 본 시민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아동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체적 학대나 방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끝내 물리적 충돌로 폭발했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장은 현역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미끼로 전주 완주 통합에 찬성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군의회 의원 사무실 앞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려고 소화기로 내리치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챕니다. 진입을 시도한 건 다른 군의원들이 의식 군의장을 감금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전주 완주 통합 반대 대책위 사람들. 우여곡절 끝에 문이 열렸는데 이번엔 안쪽에서 뒷덜미를 잡아 유 의장이 목이 졸리는 험악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유 의장은 앞선 상황을 두고 감금은 아니었다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통합 찬성 의결을 압박받는 드럼통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 배후로 중앙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전직 도의원과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 등이 찾아와 공천권을 암시하며 전주 완주 통합에 찬성하라고 사실상 협박했다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가정도 없이 의결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겁박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단둘이 얘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똑같았습니다. 24일 날 의결해라. 이런 주장의 안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정 장관의 의중을 전달하며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지 공천권을 두고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만간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 전에 전주 완주 통합을 마무리 짓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번 폭력 사태와 뒤따른 기자회견으로 통합 현안은 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 개입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군의회 건물 안 물리적 충돌에 더해 유력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여러 사건, 사고, 법적 쟁점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포르쉐 약물 운전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고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거든요. 어떤 혐의를 발견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25일 저녁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30대 여성 A씨가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다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둔치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 또 다른 이 외제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또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참 의아한 것이 이 A씨가 음주운전도 아니라 약물운전한 사실을 경찰에도 인정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본인이 지금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라고 진술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는 다량의 또 약물도 함께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긴급체포 같은 경우엔 48시간 안에 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일 이제 오후 8시경에 신병을 확보한 다음 아마 48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서둘러서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검찰에서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외제차 운전자 이 40대 같은 경우에도 경상에 그치긴 했지만 상당히 위험했던 사건이었고요. 또 다른 차량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만큼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화면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다량의 프로포폴이 그 길가에 나뒹굴었거든요. 이런 프로포폴이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의사나 약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30대 여성이. 따라서 이렇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약물의 양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 지금 프로포폴 빈병과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의료용 관등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빈병만 12개가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50ml 프로포폴 10병이 들어가는 상자까지도 발견된 상황이어서 이것이 1, 2회 이렇게 단순히 처방을 받아서 본인이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법적인 경로로 오랜 시간 동안 불법 투약을 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불법 처방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이걸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과 보관에 있어서 마약류 관리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프로포폴이 한 병 발견된 것도 아니라 주사기와 의료용 관까지 지금 발견이 됐다. 그리고 다량의 프로포폴 빈병이 함께 발견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이 마약류를 지금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부터 이 약물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여성, 내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 마취 과정 중에 있었고 사고를 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여성이 어떠한 의료기관에 그동안 방문했는가가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급여 내용상에 아마 병원들을 전수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프로포폴을 제공한 사람이 의료인이다라고 하면 의료인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의사인 경우에는 지금 의사 면허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잊을만 하면 이런 향정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 같은데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차량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법으로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도 당연히 성립을 할 것 같고요. 이 도로교통법상의 약물운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특가법상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약물운전보다 훨씬 더 중한 특가법상의 지금 위험운전 치사상죄라는 것을 질 수 있는데요. 형량이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도 형량을 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영장 청구서 안에도 그런 내용이 적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인지 혹은 어떤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어서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마약 사건을 수사해보거나 변호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요. 마약 사건만큼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타 범죄보다도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마약이 단순히 본인을 망치는 범죄를 넘어서서 현재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음주운전, 여러 가지 사건들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이미 사실 작년부터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마약류를 처음 투약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해주고 두 번째부터는 재판대에 세운다라는 원칙을 수년 전 했지만 최근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구공판 처분으로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국가에서 마약 사범에 대해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이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중독 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중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엔 재판소원법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소원법에 힘을 싣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인지 주목되는데요. 김상환 헌재소장의 출근길로 가보겠습니다. 표결하는데 입장 한 말씀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출근길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에 별다른 대답 없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자,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습니다.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서면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추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별다른 메시지 없이 바로 법원 청사 안으로 헌법재판소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무인기 사건 보겠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4번이나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 이 4차례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30대 대학원생이죠. 오모 씨가 이 1시간여간의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우려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군경 합동조사 TF 같은 경우에는 이 오모 씨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또 우리 군의 이 군사 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오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발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학원생 오 씨는 북한이 적국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음을 주장했는데 이게 예전에 그 외환죄 수사할 때도 한창 논란이 됐던 그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그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판결이 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모 씨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형법상 1번 이적죄의 법문을 좀 살펴보시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이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모 씨의 주장은 북한이 과연 외국인가, 북한을 과연 적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구속여건 해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영장 실질심사 과정 중에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지만 역시나 특검에서는 기소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이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은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모 씨가 주장하고 있는 포인트는요. 이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간 뒤에 촬영을 시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군 시설 등을 이 북한에 유출시킬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일단은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그 북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의 그 일반 이적죄 여기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사건이 더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미 공판 과정이 수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특검이 기소한 사안인 만큼 6개월 내에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30대 오모 씨 사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이든 일단은 먼저 판결이 나왔을 때 북한이 이 적국에 해당한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배후의 어떤 그 근거로 지목됐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모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 만큼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오모 씨는 이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배후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심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이 오모 씨가 무인기를 날릴 당시에 동행을 했던 특전사 대위, 또 정보사, 이 장교 등 현역 군인 3명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금전 거래를 한 이 국정원 직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범이라고 보여지는 이 오모 씨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공모 여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병기 의원 얘기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틀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제는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차남 관련 의혹을 먼저 들여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 의원 소환 직전에 또 차남을 불러서 조사한 바 있잖아요. 왜 이것부터 파고드는 걸까요?
그것부터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다라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예.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오늘 조사 마치고 빠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속영장을 구성할 때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3가지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는 그 13가지 의혹을 모두 영장에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지금 소명에 자신 있는 이 소수의 사건만을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틀에 나눠서 수사를 한다 한들 13가지 의혹을 모두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플랜을 짠 것이 첫째 날에 대해서 차남 의혹이고 오늘도 아마 굉장히 주요 한두 개 정도의 혐의 정도를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두세 가지 정도의 혐의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적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조사 순서가 그만큼 지금 경찰에서 확보한 물증이나 또 참고인들의 진술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순서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차남의 숭실대 편입 그리고 빗썸 취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심지어 그 전날 차남에 대해서 조사를 선행했다라는 것은 아마 구속영장 소명에 있어서 가장 자신이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집중 추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더 꼼꼼히 하겠다라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김병기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털어버리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논리로 지금 의혹들을 탄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설사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대에 선다 한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가 설사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김병기 의원만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시점에 김병기 의원의 가족 그러니까 차남이라든지 또 부인이라든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를 들어 기소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일부 인정 진술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설사 녹취록이 있다 한들 혹은 압수수색 과정 중에 추가 물증이 발견된다 한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병 확보의 그 어떤 가능성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차남 의혹 관련해서 먼저 경찰이 그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혹만으로도 편입과 그 취업 특혜 이 부분의 의혹만으로도 김병기 의원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봤던 것이고요. 오늘도 이제 추가 혐의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은 혐의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원금 명목 등으로 3천만 원을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더 나아가서 뇌물수수까지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혐의 서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명의 대상이 된 범죄 자체가 중해야 됩니다. 그 범죄 자체가 경한 범죄로는 구속영장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3천만 원에 대해서 뇌물수수까지 적용한다라고 하면 혐의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또 현역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라는 혐의도 충분히 영장 발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진실규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이 두 가지의 의혹 등을 넣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관심을 끄는 게 대형 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경찰이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대형 금고 안에 주요 어떤 물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이 김병기 의원의 이 금고 안에 이 과거에 김 의원 측이 사용했던 이 휴대전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특정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쓰였다라고 하면 지금 2022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것이 발견된다면 김 의원 아내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당 금고의 행방이 지금 발견되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가로 세로 길이 자체가 1m의 금고는 상당히 무거운 금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CCTV나 다른 물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옮길 수가 없는 물건인데 도대체 이 금고가 어디에 갔는지 아마 김병기 의원에게도 어제 그 금고의 행방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고의 행방에 대해서 경찰이 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6,300선까지 돌파한 코스피,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개장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엔 긴장감이 흐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5% 넘게 급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4% 내린 6,197포인트로 개장한 이후에 지금은 하락폭을 소폭 만회했습니다. 6,23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은 1% 넘게 내린 1,175포인트로 출발했는데 코스닥 역시도 조금씩 그 하락폭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오히려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우려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AI 거품론이 부각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현재로서는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 오늘도 6.4원 오른 1,432.2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우려하는 산업 최대 위험 요인은 인공지능 AI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와 비즈니스 카운슬이 CEO 142명을 공동조사해 발표한 CEO 신뢰지수에서 AI와 신기술 위험을 산업의 주요 위험 요소로 꼽은 비율은 60%에 달했습니다. AI와 신기술은 전분기 조사에서 1, 2위를 차지했던 지정학적 위험과 사이버 위험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AI가 이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컨퍼런스 보드가 이를 조사 대상에 편입한 2024년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대통령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 관련해서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그리고 타르만 샴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그리고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서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지금 알려왔습니다. 자, 싱가포르는 영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그리고 금융의 허브인데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해보니 숨겨둔 금두꺼비와 황금 열쇠, 롤렉스 고급 시계와 에르메스 명품 가방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압류한 물품이 보관된 국세청 수장고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492개가 다음 달 온라인 경매로 매각됩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억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집 안방 금고를 열자 순금 40돈짜리 황금 두꺼비 한 점을 비롯해 골드바 6점, 황금 열쇠 2점이 쏟아집니다. 금부치와 현금 등 1억 3천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 추적특별기동반이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안 낸 체납자 집을 현장 수색하자 가족들이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몸싸움과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고성도 오갑니다. 저거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숙제 못해요.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바닥에 던진 가방 속을 확인하니 5만 원권 현금 다발 1억 원이 발견됩니다. 집안에서 6천만 원을 추가로 찾아내 1억 6천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 집에서는 화장실 세면대 수납장 안에서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이 발견됐고 방해입니다. 체납자의 강력한 저항에도 현장 수색이 이어지고 비닐봉지에 감춰둔
현금 뭉치와 금 쉬운 내돈이 압류됩니다. 문을 열지 않는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1억 원이 징수되고 시가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 시계 13점과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7점도 압류 조치됐습니다. 고액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 시계 등 68억 원,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압류 물품 보관 수장고도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렵다는 3,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등 고가 가방과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가의 위스키, 비상장 주식 주권 등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롤렉스 등 고가 시계와 황금 거북이 등 귀금속은 수장고에서도 별도 금고에 보관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총 492점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매 판매 대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것들도 체납자의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조금 전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출근길로 가봤는데요. 별도의 입장은 없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출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재판소헌법도 오늘 통과될 전망인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의 질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별도의 대답이 없이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어제 법 왜곡죄 신설법이 통과된 데 이어서 오늘은 재판소헌법을 두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판소헌법은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대법원의 판단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자, 대법원은 사실상 사심제와 같다며 위헌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상황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최근 법력권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난 23일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으로는 처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박 감독은 영화를 통해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제79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됐습니다. 한국인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수상작을 결정하는 심사위원단을 이끄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칸 영화제 측은 박 감독의 독창성, 시각적 연출력, 이상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다층적인 충동을 포착해내는 점이 현대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해왔다며 위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증오와 분열의 시대,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가 마음을 움직이고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소감을 내놨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해 YTN과 인터뷰에서도 스스로 영화를 평가하는 감각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썩 잘 만들지는 못해도 남이 만든 영화를 놓고 저것은 훌륭하다, 이런 훌륭하다 또는 아니다, 또 어떤 면이 훌륭하다 이렇게 그런 판단하는 그런 감시관이랄까, 그런 것은 좀 좋은 편이에요. 박 감독은 깐느박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칸 영화제와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이후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너무 대중과 거리가 먼 예술 영화로 인상 지워질까 봐 좀 염려가 되네요. 박찬욱 감독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은 점차 하늘이 맑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부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의 양이 적고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내리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부산과 영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하늘은 오전 중 수도권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5도, 광주 1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4월의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3일절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